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15일까지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자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연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은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2+2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성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신료 분리 징수에 이어 KBS ETV 채널 폐지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과 수십억을 받고 국내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산업 스파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선거법 개정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용단을 촉구했는데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는 재연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협상을 독려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협상을 끝낸 뒤 정치개혁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여야 간 극단적 대립에는 쓴소리를 전하며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를 위해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연절부터 개헌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개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적극적인 의회 외교도 약속했습니다. 하반기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추진하고 동맹 중심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외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 영양 분석 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 입법 역량 강화와 국회 방송, 국민청원 제도 활성화 등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야당의 반대나 국민 걱정을 지렛대 삼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도 못 믿냐며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보고서 공개는 과학적 검증의 시작이라며 정부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가 대선 불복의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지펴 총선을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또 민주당이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과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성을 철저히 분석하며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보고서의 데이터와 기준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되고 모델이 제시되고 기준이 제시돼서 제3자가 누구라도 참여해서 그 모델의 동일성 여부가 검증되어야지만 과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결과를 자체 분석한 후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IAEA의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반면 여당은 오염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로 합의가 파기된 만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야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2주간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노총 파업은 찬반 투표도 생략한 불법 파업이자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처럼 반정부적인 태도를 가진 과격급진 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생과 경제 입장에서도 평화는 기본이라며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법이란 말도 공감하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픽 서환한 객원 기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AEA 보고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IAEA 그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고 정부와 여당 또 야당이 이제 오늘 그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또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IAEA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방일 첫날인 오늘 오후 4시 10분에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을 했고요. 그 뒤에 이뤄진 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인체와 또 환경에 이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일본이 세운 방류 계획이 신뢰할 만하며 30-40년 정도 운영을 하더라도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 IAEA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에 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서 내용은 물론이고요. 이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은 그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학적 검증의 시작이고 그렇지만 이제 IAEA의 이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IAEA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시 검증을 해야 하며 또 거꾸로 이 일본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정치적 보고서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요. IAEA의 일본이 낸 분담금입니다. 2019년까지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2위로 많이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에 밀려서 3위입니다. 하지만 8.6% 정도를
현재 IAEA의 자금에 일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인이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그동안 이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거론을 하면서 IAEA의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 대응을 부족하게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국민 서명운동과 또 장애 집회, 단식 투쟁과 원정 투쟁까지 나서면서 전박이적인 공세를 펼친다는 건데요. 또 국민의힘과 이 청문회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야당끼리라도 모여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제 그 보고서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 비상 대기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또 입장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IAEA 보고서를 계속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국민의힘은 이 IAEA 보고서를 믿지 못하면 대체 어떤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거냐라면서 민주당에게 맞섰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이죠. 아직 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 정치 보고서다라고 규정지은 민주당에게 관심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은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 국민의힘은 지도부에 이어서 상임위도 계속 이 노량진 수산시장과 또 강서 공판장 등을 방문을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은 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수조의 물을 떠먹으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여야가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오염수 방류 결과서가 나오고 또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 관련된 해석을 하는 것도 계속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카르텔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게 이 수능 킬러 문항 관련해서였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 사교육 시장에 이익을 보는 강력한 카르텔이 있으니 이를 타파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연일 카르텔이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이 청와대 영빈관에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는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부여하면서 아예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트리는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더 씌우지 말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국토교통부의 재검토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아예 현 정부를 이권 카르텔 조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이 이 법조계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서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안팎에 이제 악재가 이제 점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게 좀 파장이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 대한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 흐름상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송영길 전 대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전당대회 당시에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눈 모양새라서 이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장 발부가 가진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의 핵심 보좌관이기도 했지만요. 검찰은 이 구속된 박용수 씨가 자금 흐름부터 경선 일련의 전략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송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영장 실질심사 등에서 이를 부인을 했지만 영장이 결국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멸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영장 사유에서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 인터뷰 등에서 이 PC를 포맷한 게 왜 문제냐, 다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셈인데요. 이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가 남았습니다. 송 전 대표 소환과 또 20여 명의 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환입니다. 네, 오늘 그 민주당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제일 유심히 지켜봤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 보좌관 신분이었던 박용수 씨에 대한 영장이었던 만큼 별다르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당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이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다만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게 전부입니다. 그 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1호 쇄신안으로 제안했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일주일 넘도록 지지부진한 것도 이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이뤄지기 시작을 하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돼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7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여야가 선거제 개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인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2+2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소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제안한 후속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대당을 향한 비판 없이 선거제 개편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이고 지나친 정쟁을 반복하는 대결적 구도라며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 중순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10%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비례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겁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늘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정치에서 대표성 또 다양성이 보장되고 또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점을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과 지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개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과 갈등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대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된 것 같다고 언급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아들의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인터뷰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과 관련해 여당은 네이버가 언론사 가중치 순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네이버 실태 점검과 관련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공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초당적 진상 파악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생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학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최대 학회인 CDEC과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회에는 캐서린 깁슨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 교수를 비롯해 여러 연사들이 참여해 공공과 민간, 사회적 경제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극단과 배제를 이겨내는 민주주의와 환경과 공존하며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수연합군입니다.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연합군이 필요하다면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을 하고 같은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와 중도연합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서 필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우리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탄핵 이전의 보수 정치 그렇게 돌아가는 그거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그건 안 된다. 친윤계 인사는 이런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불편한 심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재섭 위원장은 그날의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노입니다. 노.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로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거창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로댕이라고 써놨는데 옆에서 좀 뱉기가 미안하니까 오댕이라고 바꾸고 옆에서 마지막엔 어묵이라고 했다는 거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정치권에선 최 전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이자 내리 4선을 한 경북 경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최 전 부총리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려면 당원권 회복이 우선인 상황인데요. 이에 무소속 출마까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친박이 무소속으로 대구 경북에 출마해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친박의 당선 가능성에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친박계 맏형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던진 보수 연합군론. 정치권의 미묘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만큼 보수 대통합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은 명락회동 신경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이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를 두고 개파가 돼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또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주요한 일정들이 있으셔서 그 일정을 자연스럽게 마치시고 적절한 시기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일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광주 방문 등의 일정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내일은 봉하마을을 들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친낙계에선 양자 회동의 성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신뢰 회복에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두 분 사이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런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뭘 전화를 하고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편 비명계에선 이낙연, 이재명의 양자 회동에 대한 비관적 견해와 함께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당시 맺혔던 앙금이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회동을 둘러싼 계파 간의 은근한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여론전을 벌여왔던 여야 움직임도 그만큼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 현안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방송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회 방송을 사랑하는. 국회 방송을 사랑하신다고요?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더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정은 앞서서 IAEA가 안전성을 확인을 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 그 IAEA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 그리고 당정 약속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그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종 보고서가 이제 우리 국내에 언론에 속보로 알려진 게 오후 한 5시쯤 됩니다. 5시가 좀 넘었는데 그 속보들이 알려졌는데 정말로 국민의힘의 논평이 빛의 속도로 났어요. 빛의 속도로. 이 IAEA 보고서를 환영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자민당도 이렇게 빨리 논평 냈습니까? 확인을 제가 못 해봤는데 저희 당은 지금 이 원문이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한 14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 이제 그동안 후쿠시마 핵폐기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위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거기에서 지금 이 영문 보고서가 이미 국내에 알려졌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우리 입장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오늘 중으로 7시, 8시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 보고서나 읽어보고 논평을 냈는지 그러면 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결과가 나오도 환영 논평을 내려고 했던 겁니까?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IAEA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검증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립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1년 전입니다. 이미. 2020년 2월 달이었어요. 1년 벌써 몇 개월 전입니까? 1년 반 전이 되겠군요. 이때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례에도 부합한다. 지지 의사를 표명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벌써 한 6번 이상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상된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상황까지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허탈감을 갖고 분노까지 치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이 지난 5월 26일 날 갔다 왔어요. 시를 채취도 못했지만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보고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하다. 해양 투기가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싼 한 3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내가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 공무원이냐.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반대했죠. 해양 투기. 홍콩, 마카오는 이거 해양 투기하면 수산물 전체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8개 태평양 도서국가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하신 이제 후쿠시마산 바닷물을 뭐 이제 하더라도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그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WTO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가장 초점이 이거였어요. 후쿠시마 바다가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퉜고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IAEA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방류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일본 정부에서 벌써 일본 대변인은 그제인가요? 6월 30일 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식품,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국회 방송을 사랑하신다고 또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중간에 끊지를 못했는데요. 그러셨군요. 질문이 이제 3개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금만 좀 간단하게 압축해서 우리 줄여서 정부가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나왔지만은 방류는 연기를 시키든지 바로 못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그 장관직 사퇴를 덮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인데요. 추 전 장관의 지금 이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보도를 보면서 보도로 접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추 전 장관께서 법무장관께서 이제 검찰 개혁을 본인이 어떤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윤석열 이런 어떤 검찰 정권 탄생하는데 뭐 이렇게 막지를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면은 2020년 우리 앵커들께서 아시겠지만 20년 12월에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혹 사건이요.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2021년 11월 대선 때였죠. 이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납니다. 오히려 징계가 가볍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가 있었고 대검 수사정보부 정책관실을 통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때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이 검찰 개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지금 보도나 보면은 그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께셨는데 당시 당대표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과 장관과 있었던 내용들이 현 단계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억측이랄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봉화마을에 이어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제 회동은 아직까지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 지난 상황에서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 친문계 끌어안기에 그 나선 모습인데 이 전 대표의 행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님 들어오신 다음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미국에 출국하길 때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 묘소에 가서 출국 인사를 했었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 가서 당연히 귀국 인사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호남을 2박 3일 동안 돌면서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랄지 5.18 민주묘역이랄지 당연히 참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뵈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십억을 받고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이제 국내 산업 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이게 좀 이제 그 법안이 이름이 좀 깁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이제 의원님이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산업 기술 잘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이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갈수록 어떤 기술 경쟁력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어떤 기술은 뭐 수십조, 수백조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사실은 좀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목적범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산업 기술이 유출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유출의 목적이 이제 입증이 돼야만 이제 처벌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정되는 확률이 6%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어떤 그 기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하나 이제 이 산업기술보호법 이전에 새로운 산업기술보호법 이제 본회의 최종 통과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통과될 때 목적범 이제 그걸 없앤 거죠. 일단은 그럼 없앴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의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이 처벌 이 기준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처벌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법안으로 새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 어떤 방지하는 그런 어떤 좀 장치 그리고 사후 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좀 잡아내고 유죄를 하는데 가능성이 높이게 됐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산업기술과 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끊이질 않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 법안 발의 후에 또 관계자들과 주변 반응도 궁금하고 네. 일단 이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유출대단 자체가 기업으로 봐서는 하나의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의 첨단 업종만 하나도 계속해서 지금 건수가 지금 이제 늘어나서 2021년도 기준은 200몇 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사례가 굉장히 좀 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수십조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최근에는 삼성 반도체 라인 통째로 중국에 가려고 하다가 적발된 그런 네, 그렇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이 좀 평가를 받아서 좀 쑥스럽지만 이번에 입법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그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KBS ETV가 공영 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죠? 폐지를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했습니다. 폐지를 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이제 좀 올라가야지만 그 현상 유지가 될 수 있고 미달이 미달이 계속 그 상태가 되면 폐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발언이었군요.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야당 민주당이 수신 분리 징수에 이어서 노골적인 공영방송 길들이기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KBS ETV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 체제에서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벗어났는데 희한하게 이 방송 부분만 이 신군부 체제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군부에서 언론 통폐합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BC도 이제 다 통폐합을 좀 하면서 방문진이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지배를 하게끔 됐고 KBS 같은 경우는 기존의 KBS와 이제 TBC가 이제 합쳐지면서 TBC가 이제 KBS 이제 ETV라는 그런 어떤 이제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인 ETV가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어떤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재난방송이라든지 또 뭐 국외방송이라든지 시사방송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거.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KBS와 같이 묶어서 1방송이 주로 이제 그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2방송은 어떤 민영방송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통위에서 제어가 심사를 합니다. 제어가 심사를 이제 3년마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2020년도에 연속으로 총점에서 미달이 돼서 조건부 허가가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올해 또 이제 제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총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허가로 가야 되느냐,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계속해서 좀 존속하기가 힘들다. 특히 KBS의 방망 경영 그리고 불공정 방송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ETV가 폐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왔을 때 좀 심각하게 공영방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가 또 KBS 수신료에 이어서 이번에 네이버 그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거죠. 자, 그러다 박광원 대표가 여당의 포털 압박은 습관성 길들기다. 그리고 이 총선 전의 압박 전략이다. 언론 장악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는 배경이 뭘까요? 예, 언론 뭐 장악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MBC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고대영 사장 쫓아내고 고대영 사장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해고 소송에 승소를 했죠. 또 TV조선 또 종편 제어가 과정에서 그 조작을 통해서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언론 장악이고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사실은 포탈이 뭐 언론이 아니라 하자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어떤 언론을 이제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는 뭐 뉴스평가위원회, 뭐 제2평가위원회, 재평이라는 어떤 기관이 그런 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재평의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문제가 돼 왔던 것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뉴스가 언론사별로 먼저 이제 그 나타나고 뜨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네이버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 바꾸고 난 다음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선일보가 2위에서 6위로 그다음에 TV조선도
11위로 내려가고 동아일보가 또 14위로 내려가고 낮아졌군요. 예, 지금 1위가 어디냐면 MBC입니다. MB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이렇게 그 된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어떤 그런 기준이 바뀌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그 최근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제 몇몇 젊은 정치인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연합군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냥 원론적인 뭐 이야기고 뭐 그런 만남이었다. 뭐 또 한간에는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 최경환 전 총리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제 또 모임을 가진 것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제 이번 이 만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최경환 전 총리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어느 정도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 민주당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올드보이와 이제 올드걸들이 이제 몸을 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분명히 총선 출마의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총리가 이제 사선을 했던 이제 경산이 또 대구 인근이고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에서 나름대로는 벌써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좀 이야기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경환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좀 과시도 하면서 글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그 대연합이 필요하다. 뭐 혹자는 이게 뭐 반윤 대연합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수 대연합 차원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뭐 그런 취지로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서 그게 또 반사적으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은연중에 좀 과시하는 그런 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0여 년간 정말 그 경제부서 일선에서 공직 생활을 길게 하셨고요. 당 안팎에서 또 경제 전문가로 정말 통하지 않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하고 싶은 그 정치적인 과제가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고요. 또 다가올 총선에서 어떤 그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당에서 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직책 중에 좀 나름대로 가장 그 애정이 있는 게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의미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민의 어떤 생활의 좀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일단은 급격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 부채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좀 정책을 어려운 상황에 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좀 평가를 받아서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좀 마련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과방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제 계속 목소리를 이제 높여 오셨는데 마침 그 조금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이제 곧 7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IAEA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했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이제 풀 페이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이제 방류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 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를 좀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방사능 검증이라든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제 할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제도 노량진에 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선동과 괴담에 의해서 이렇게 국론을 좀 분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민들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먼저 좀 자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어떤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내 산업 기술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과 KBS ETV 채널 폐지 논란에 대한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